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동아기업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7,650원, 20%. 네, 20% 비중 있으신 동화기업, 지금 수익 구간이시고요. 수익이 마음에 차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예, 예. 예, 그래도 바닥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바닥에서 10% 이상 올라오면서 오늘 종가는 2% 전일 대비 상승한 49,950원에 마감됐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이고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지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는 지금 앞으로의 목표가요. 예, 조정 받을 때 힘드셨죠, 시청자님? 네. 예, 앞으로 목표가 저희가 잘 잡아 드릴게요. 예, 예. 네, 김민준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동아기업을 이제 사신 이유는 명확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화마루 쪽으로 이제 1위 기업인데, 강화마루를 보고 사신 것 같지는 않고, 동아기업의 자회사는 동아일렉트릭라이트를 보고 사신 것 같아요. 결국 2차전지 모멘텀을 좀 보고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47,650원이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우선 그 동아기업 주가가 떨어진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 부분이 너무 좀 참담했고요. 아무래도 건설업종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아기업 자체가 목재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도 좋지 않고요. 작년부터 건설업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본업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역시나 1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때 지금 가이던스가 흑자로 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저는 2분기 때도 좀 적자로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2차 전지 쪽으로 봤을 때 그 자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테네시 공장 착수는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잘 아시는 삼성 SDI에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해질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바닥권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제 적자를 찍었는데 워낙 이 강화마루 쪽이나 목재 쪽은 튼튼해요. 그래서 건설업황이나 경기 침체 국면이 좀 벗어나면 이 부분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회사에 대한 걸로 좀 이제 돌아갔을 때 최근에 주가 조정 폭은 이 주가가 6만 원대부터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2차전지 이제 과열권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내렸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62동평균선에서 반등을 시작한 소재 종목도 있고 121선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각각 좀 틀릴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지금 소재된 종목들 일정 부분 리바운드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냐 여기로 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저는 전고점 돌파는 2차전지 전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수급이 좀 개선될 여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FMC 이후에는 좀 방향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돌아와서 그럼 동아기업도 마찬가지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어떻느냐 여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캐파 증설도 시작을 했고요. 뭐 이제 공장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완료되는 데는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출액이 아직 전무한 상태에서 추정 실적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주는 쪽인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이 보통 20배에서 30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데 동아기업은 그 자회사 동아일렉트릭라이트를 보게 되면 10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프리미엄은 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일단 잘 잡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매매로 내가 좀 치고 빠질 건지 투자로 좀 길게 가져갈 건지는 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유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은 분명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상승, 자회사 매출 가지고 동아기업이 예전에 좋았던 9만 원, 1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 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본업이 아직 회복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부분에 관해서만 프리미엄을 좀 더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뭐 손절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만 계시면 레인지 보험이 58,000원에서 6만 원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제
가격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25%에서 20%, 22%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저는 한 템포 수익 청산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놀림목이 나왔을 때 재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내가 좀 가져가 보고 싶다. 그러면 목표가가 더 길게 나올 수 있죠. 분명히 건설업종이라도 강화마루나 목재 쪽이 회복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에서 최종 매도 목표가 6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매수가가 괜찮으셔서 그래도 수익이 나올 걸로 전략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58,000원에서 6만 원 기억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동아기업 보유 중이신데요. MDF 그리고 전해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주 과열 해소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김민준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회사는 또 공장까지 착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 초입에는 방향타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다면 58,000원에서 6만 원까지 목표가 가능하다는 전략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김쾌남님이신데요. CJ 프레시웨이를 갖고 계시고요. 29,200원에 비중 15% 있으십니다. 중장기로 보고 매수했는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투자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계시고요. CJ 프레시웨이의 오늘 종가는 0.34%가 오른 29,35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에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자, 이 종목 가지고 중장기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보고 사신 게 아닌가. 일단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또 이제 1분기 실적을 상당히 잘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가면서 상당히 주가 반등이 좀 좋았는데 조정이 좀 과도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셔서 접근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진입 단가는 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뭐 본인의 노하우를 맞춰서 기술적인 거는 문제가 거의 다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기업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뭐 결국은 급식 쪽이고 또 대기업들 구내 식당 이런 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객단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쪽이 별로 좀 시원찮았겠죠. 회사에서도 밥 먹는 게 조금 저희 일단 방송국만 보더라도 식사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직원분들께서 드시고 계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호실적을 썼으니까 당연히 급식이 좋아지는 쪽인 것 같고 대기업 구내식당도 좋아지고 또 외식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는 국면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실적도 좀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가지 않겠냐. 여기다가 또 부각이 좀 더 거는 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거든요. 물론 중소형 종목도 좀 소형 종목들은 더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또 밸류에이션도 좀 보신 것 같아요. CJ 프레시웨이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밸류 자체가. 일단 저는 장기 투자는 솔직히 좀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CJ 프레시웨이를 어떤 성장주의 일환으로 좀 편입을 시켜주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가치주의 성격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 국면에서 좀 회복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좀 긍정적인 테마 이런 그리고 어떤 급식 단가, 객단가 쪽을 좀 봤을 때 가치주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프리미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치주니까 지금 PER 4배, 5배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배까지 좀 줄 것이냐.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서 호실적을 써냈는데 2분기까지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냐. 저는 다 동의를 하고요. 2분기도 호실적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게 되면 그런 인식이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내식당 물량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 부분에 저는 한 7배 정도가 적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뭐 좀 과하게 써놓은 데는 4만 원 정도 이상도 써냈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단기 반등세는 무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좀 수급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이런 외식 업종들, 식료 업종들까지 조금 수급이 들어오겠느냐.
오늘도 거래량이 34,000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과 매기가 조금 선택을 받아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겠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워낙 좋은 가격, 밸류, 실적, 3박자를 다 두루 갖춰서 샀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와. 그럼 좀 답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청자님이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제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충분히 가격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진입 가격도 사유가 있어 보이고 종목 선정에 대한 것도 사유는 있어 보이다.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퍼포먼스적인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반등 목표가는 충분히 3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경기 화랑 국면으로 가게 되면 뭐 또 증시 자금 자체가 조금 늘어나면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FMC도 안 받고 증시 자금이 늘어나겠느냐 안 늘어나겠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논하는 거 좀 섣부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단 부근 정도의 반등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하고요.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쾌남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CJ 프레시웨이 장기 투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 급식 관련주인데요. 리오프닝 수혜, 급식 단가 상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사 이익 같은 이러한 모멘텀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더해서 가치주 투자 성격으로 중기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제가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네네. 요즘 너무 손실도 크고 종목에 대한 이제 그 신뢰라든가 그런 게 이제 너무 없어져가지고 네.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손실이 좀 커졌거든요. 일단 팬데믹 때는 이제 수익도 조금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다시 사가지고 지금 완전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 시기 때 이런 진단키트주들이 엄청난 수익을 줬다가 사실은 그 이후에 팬데믹 시기가 지나고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는 사실 진단키트주 매매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매수를 해주셨는데 그 매수 가격이 얼마실까요? 지금 4,700원요. 4,700원에 비중 얼마십니까? 그 사이에 지금 오늘 2,800 얼마인 것 같던데 70원인가? 이제 잘 보기도 싫고요. 이제 그 사이에 뭐 무증이라든가 무슨 변수 같은 게 이제 회사 주인이 바뀌고 갑자기 막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굴러가는 거, 회사가 돌아가긴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진짜 그러실만 한 것도 그런 게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40%대 손실이 나오고 있고요. 비중 저희가 받았던 게 100% 비중이라고 받아놨거든요. 예. 100%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휴마시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걱정이 좀 많으시고 보기도 싫다. 그런 일들이 생기죠. 시청자님의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 시청자님 사신 가격을 대면 뭐 물타기를 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때 당시에 가격을 보게 되면 사유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진단키트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작년까지 호실적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중도 하고 했는데 무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 여부를 차지하고요. 재무적으로 일단 회사가 좋지 못하면 무상증자는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님 잘 알고 계신 내용대로 제가 아까 전자공시에서 좀 들어가 보니까 일단 원고가 셀트리온으로 된 것도 있고요. 금액이 13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소송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처분이라든지 직무집행정지라든지 굉장히 소송건들이 많고 뭐 각 하나 기각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소송으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노이즈가 묻으면 굉장히 좀 부침을 겪거든요. 이렇게 기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진단키트 쪽이니까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가니까 주변에 솔직히 코로나 뭐 걸린 사람이 있든 없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랑 함께하는 세상 속인데 진단키트의 폭발적인 매출은 예년만큼 못하다.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앞으로 신사업이 도드라지게 매출과 연결되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 시젠도 마찬가지로 신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도.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종목들인 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 진단키트 종목들은 거의 작년도 3, 4분기부터 실적이 좋지 않고요. 여기도 휴마시스도 보시게 되면 적자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2,100억 썼는데 작년에 지금 4분기에 490억 적자, 올해 1분기에도 155억 적자잖아요. 저는 2분기도 적자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지금 계약 해지권도 막 있던데 계약 해지권은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좀 버텨야 되는데 버팀목을 찾아보자 이거죠. 실적 부분은 없어요. 모멘텀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반등 모멘텀을 쓰려면 뭔가 신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뉴스플로우를 좀 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와. 그러면 휴마시스 자체적으로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소송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가 반등 모멘텀은 뭔가 신박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남아요. 아마 시청자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내가 자금적 여력이 있는데 이게 좀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기간 행보를 하고 이런 소송 소식도 좀 없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라도 낮추고 싶은데 뭐 계속 소송 이야기만 나와. 하방 경직성도 확보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 고민하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 주가는 3,000원이 무너졌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반등이 나왔을 때 3,000원에 안착을 하면서 하방 지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지금. 그래서 완벽하게 반등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단기 리바운드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 안 됐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상승 동력도 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님이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 자체가 벌어놓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증자로 간다든지 뭐 대거 전환사채를 대거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왜냐면 여기에 이제 돈을 재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부채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자체 여기 가서도 돈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돈이 있기 때문에 증자로 아마 대응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소송 노이즈가 언제쯤 제거되겠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하방 지지대가 2,600원 정도까지 안 무너진다면 단기 그 리바운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한 3,300원에서 3,500원까지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공시가 하나 띄워요. 공시 하나 띄워가지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반등 모멘텀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거래량이 7,500만 주가 넘었거든요. 여기 유동수익서 거의 1억만 주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반등 퍼포먼스가 별로 좀 시원찮았어요. 그날 반등이 한 20% 정도 나왔거든요. 주가 또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래량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나 거의 1억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3,500만 주 정도 갈 수 있다는 기결이 나오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순사님이 이 부분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내가 이제 되실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기업의 내용이 우리 시장님이 초입부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좀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400원 정도의 반등 목표가를 보고요. 반등이 나오면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하방 지지대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지난번 저점 5월 22일 날이 2,420원이었는데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더 흘러내립니다.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뭐 월봉 모습인데 투심이 굉장히 2,400원이 무너지면 악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0원이 아니고 1,500원대로 수직 낙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손절가 2,400원, 반등 목표가는 3,4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마시스 지난해까지 호실적 보여준 이후에 무상증자 등의 이슈가 나왔고요.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아직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상승 동력이 부재하고 실적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진단 키트 업체들 새로운 사업이 매출로 도드라지게 연결될 기업을 옥석 가리기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휴마시스 가격 중요한데요.
목표가 3,400원의 전략 매도, 손절가는 2,4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처럼 고민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보내주신 분이신데요. 저점 풀매수님께서 휠라홀딩스 37,800원에 12% 보유 중이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 올라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5.3%가 상승한 38,650원 선 마감되면서 수익 구간이신데요. 자, 휠라홀딩스 전략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의류업종을 사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뭐 솔직히 기관 행보 모습을 좀 많이 보신 것 같고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저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영업무역 밸류라든지 이런 걸 좀 봤는데 영업무역 밸류 보니까 이제 3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휠라홀딩스 8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보복 소비에서 찐 소비로 가면서 우리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동방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비 자체가 의류 쪽에서 좀 보게 되면 그래서 매출액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보복 소비가 있으면서 좀 올라가는 듯 했거든요, 모습이.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찐 소비로 이어지진 않으면서 경기 침체도 있고 지갑이 좀 얇아지고 하다 보니까 입는 옷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의류 쪽에서 새로운 옷들 결국은 이제 브랜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는 않고요. 제가 살짝 보니까 테니스 쪽에서 새로운 옷들도 좀 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한들 경기가 화랑 국면이지 않는데 정말로 소비가 확 진작되면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의류 쪽이라고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제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선택을 좀 받느냐, 좋아지느냐 이 문제로 기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좀 화랑으로 가면서 소비가 완벽하게 좀 회복되는 기조에서만 매출액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의류 종목들은 주가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좀 싸구나 되는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길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주가 상승 모멘텀은 최근에 리포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38,000원 정도 특정 증권사에서 좀 냈던데 단기 리바운드 가격으로는 제가 봤을 때 높은 권역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결국은 고금리 상태가 조금 끝나야지만 이런 소비주들에 대한 패턴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최종금리가 얼마인지 확정 안 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연준에서 이 부분을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최종금리 유지 기간에 관해서는 더더욱 숨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좀 일단락되고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 확실시 조금 고위직들 코멘트로 언급이 된다면 소비주들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봤을 때는 약간 단기적인 반등 추세, 리바운드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입 가격은 사유가 있어 보이시고요. 여기서 단지 고점 상단 4만 원을 넘어서 굉장히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2600 지금 29선까지 오늘 갔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높이 나온 데가 2850선, 좀 중단 부분이 2750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지수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의류 종목들은 퍼포먼스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리바운드 목표가 42,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매매적인 접근 포인트가 지금은 조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모아가시는 전략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대 수익률 부분이 의류를 모으는 게 낫느냐, 조금 더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들 다른 섹터가 낫느냐, 다른 섹터가 저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 42,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홀딩스입니다. 이런 의류주, 소비재, 신제품과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은 고금리가 마무리되거나 경기가 완전한 화랑이 오거나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반등 42,000원까지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34,000원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주신 분이십니다. 권희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진짜 쉬운 진단 찐팬입니다. 기아차 88,400원에 25% 비중 있습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기아 오늘 종가는 4.87% 크게 하락한 82,0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이분께서 손실 구간이시고요. 오늘 이런 강한 음봉을 만나면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전략 알아볼까요? 기아에 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의 박스권 가격이 원래 하단이 75,000원, 상단이 90,000원, 91,000원 됐었습니다. 그 주가 차트 모습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75,000원을 뚫고 내려갔을 때 1차 낙폭 나온 제가 70,000원 정도 찍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시점이 한 작년 한 3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1월 그리고 12월 이때 59,300원까지 흘러내렸는데 과대 낙폭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박스권 안으로 진입했을 때 75,000원대 또 매수 의견을 드렸고 80,000원대도 드렸어요. 고점 상단 돌파, 90,000원 돌파는 어렵겠지만 박스권 상단까지는 외인 수급이 붙으면서 갈 것이다. 정확하게 91,000원까지 갔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눌림목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자동차에 대한 전망들이 좀 밝고 제한된 수급 속에서도 돌아가면서 퍼포먼스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기아, 현대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보다 밸류에이션 좀 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접근 포인트를 또 가지신 것 같고 내용지도 보니까 좀 안정성 이런 것도 가미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기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신차 부분 뭐 EV 지금 라인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잘 팔릴 것 같고요. 뭐 워낙 좋습니다.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퍼포먼스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점유율이 그렇게 아직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전 예약이 이제 완판돼 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냥 그 내연기관차를 바라봤을 때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이제 MS 시장 점유율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달라진 위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내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외부 문제인 것 같은데 내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아의 최근에 부분 노조 파업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언급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잘 그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분명히 주가에는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외부적인 요인은 오늘 또 소송건이 또 있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곁들이자면 리콜 사태. 근데 리콜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기아만 리콜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폭스바겐도 리콜이 있었고. 근데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나온 뉴스죠. 이제 이 소송건인데 내용이 참 저는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도에 좀 취약하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기아차가. 그렇게 따지면 다른 차들은 안 취약합니까? 제가 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차들은 고가 차량들 거의 다 좀 타봤는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기적인 그 유스플로에 따른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이라든지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 수급도 같이 보시죠. 기아의 수급이 최근 들어 좀 안 좋아졌지 지금 2달치 수급이 나가고 있는데 전달까지만 해도 수급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요 일주일 상황에서 연기금 수급이 좀 안 좋아졌어요.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외부적인 어떤 뉴스플로우의 영향력을 좀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점 상단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 91,000원으로 간 이후에 주가 눌림목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분명히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거는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되겠죠. 우리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박스권 상단 돌파가 언제쯤 이루어지겠냐. 다 보이는데 90,000원 정도가 이제 박스권 상단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일단 뭐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딱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는구나. 제한된 자금 속에서. 어느 한 섹터가 가면 어느 한 섹터가 주저앉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형국이 저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 게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종목들도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소재들도 전고점 돌파 안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일정 부분 또 올라오면 외국인들이 수급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딱 가는 이런 그 시장의 모습들이 딱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기아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3분기 때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반영될 것 같아가지고 매출액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좀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대손 충당비가 좀 발생될 것 같고요. 리콜 사태도 있어가지고 올해 넘어서 내년 초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충분히 상단 돌파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기간 확보를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접근법은 당연히 좋지 않죠. 우리 시청자님이 박스권 상단에 샀기 때문에 매매를 접근하실 거였으면 75,000원 정도까지 눌림목을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 관점, 투자 전략으로 끌고 가보자. 내년까지 장기 투자했을 때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 보시면 증권사 목표 주가가 평균치가 12만 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했을 때 목표가는 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지금도 뭐 단기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판단을 하고요.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 12만 원에서 13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대형주답게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내연 기관차의 그 위상, 브랜드 위상의 변화로 인해서 신차 판매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 점유율은 높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 리콜 같은 여러 악재가 더해져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3분기까지 영향력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후에 재차 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장기 목표가 12만 원에서 13만 원, 현재 매집 관점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부산 엘리베이터.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17,000원에 20%. 네, 17,000원에 20%입니다. 두산 네. 에너빌리티가 6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예,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많이 샀는데 좀 어디까지 올라갈까 싶어서. 예. 나오고 싶어서. 드디어 수익 구간에 들어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에너빌리티를 특별하게 사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많이 사길래 사봤지. 네, 뭐 그 질책보다는 저는 좋은 그 덕담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지 이제 그 분석은 명확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장점과 단점을 고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원전에 대한 뭐 소형 원전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끝난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또 신한울, 3호기, 4호기 분명히 원전 모멘텀이 있고 저는 늘 그 정책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현 정권에서는 원전이 그 뭐 원전 초기처럼 신박한 그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뜨뜻미지근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초기처럼 좀 퍼포먼스가 나오는 적극적인 정부의 어떤 그 뉴스플로우 내용들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원전 쪽이 좀 급한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산업이 좀 급한 것 같고 이건 좀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에너빌리티를 봤을 때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에너빌리티 보시게 되면 그 1분기 실적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작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1조 1천억 원 찍었고 올해 1조 2천억 원이 가이던스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호실적 썼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년 동기 1,900억인데 3,600억 썼으면 이 정도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에너빌리티의 상승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1분기 때 실적 평가를 하면서 야 전년 동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워낙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갔다. 그러면 상승 동력이 완벽하게 실적은 100% 기준에 뭐 7, 80%는 아닌 것 같아요.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간 거 보면 한 20, 30점 정도, 20, 30% 차지한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에너빌리티가 가기 위한 것들은 실적보다는 조금 더 원전 모멘텀의 부각, 이게 크게 돼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투자보다는 매매 쪽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 원전 모멘텀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한 그 반등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신한울 3호기, 4호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는 증권사 그 리포트를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될 거라는 기대감을 막연하게 갖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서
뉴스 플로우가 하루에 매일 일주일에 2-3개씩 나온다. 이거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예전만큼 퍼포먼스는 어렵다.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손절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인 19,5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심이 좀 되셨을까요? 네, 19,000원 팔리면. 나왔다 나중에 사지만. 아, 그럼요. 네, 19,000원 전후에 감사합니다.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9,000원이 갈것 같아요? 네? 빨리 올 것 같아요. 아, 줄내려 언제쯤 갈것 올지 같아요.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19,000원 이제 언제 올 줄 알겠냐. 뭐 제가 점쟁이가 한번 돼봐야 될 것 같은데 해주세요. 그 시장에 일단 본인의 그 어떤 상황을 대입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 싸움에서는 이기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그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재료 모멘텀이 좀 끝나지 않았고 지금의 파동 모습을 보게 되면 주가가 15,000원, 16,000원 흘러내리면 다시 18,000원, 19,000원까지 좀 올라가는 권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길어봤자 2-3주 내에 18,000원 정도는 트라이를 한번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윗꼬리가 달릴 것이냐의 문제 같은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2-3주 안에는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 2-3주 안에 못 가면 결국 주가는 흘러내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000원, 16,000원까지 하방 경직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주관적인 기간은 2-3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6월 내 결판 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19,5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주 계좌가 아니라 서브 계좌에 GS건설을 100% 담으셨다고 합니다. 21,375원, 달에 매달 꼬박꼬박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건설 말고 신사업으로 담수화라든지 폐기물 쪽이라든지 하고 있고 또 건설업이 마냥 불황이진 않을 것 같아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시선에서 진단받고 싶습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21,250원, 시청자분의 매수가 약간 아래에서 마감됐습니다. 전략 주시죠. 이분이 그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낮에 우리 진단 프로그램 또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언젠가 금리 인상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주가는 이면을 봐야 되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좀 모아가게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신사업 부분도 조금 봐야 되지 않냐. 국내 건설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해외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담수화라고 말씀하신 수처리 시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국내는 GS건설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서 다른 기업들 5대 이 건설사들을 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수처리 시설에 대한 프리미엄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건설이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방송에 나와서도 국내 부동산의 가격을 잡는 것은 국내 금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쪽입니다. 미국 금리가 국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의 반등 모멘텀은 저는 금리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신사업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입혀진다고 해서 GS건설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그 모아가는 전략 서브 계좌에서 GS건설의 어떤 바닥권은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은행주를 추천하고 그렇게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제가 이겼습니다. 은행주 그때 제가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회사 다니신 분들 적금을 은행에 들지 말고 은행주들을 사서 2년 동안 보유해서 배당도 받고 나중에 금리가 인상으로 가게 되면 주가를 팔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은 성공을 했고요.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 권역에서 굉장히 경기 침체로 가면서 건설업들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갔을 때 다시 한번 건설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모아가시는 부분에 관한 건 어느 정도 찬동을 하고요. 대신 기관 투자는 올해가 넘어가야 되겠죠.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의 전략은 찬성을 하고요. 기관 투자라는 2년 정도 해갔을 때 과연 그 건설업들 뭐 밸류적인 부분은 워낙 싸니까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줄 수 있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뭐 프리미엄은 성장주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적정
가치 평가를 받았을 때 GS건설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3만 원이 맞지 않겠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2년 동안 더 보유를 하시면 훨씬 퍼포먼스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3만 5천 원 권역까지. 그래서 뭐 지금 목표 주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아가는 전략에 관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건설에 대해서 아주 뭐 딱 무 자르듯이 주가의 움직임의 그 변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신사업이 아니라 금리 변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인 건설주 가운데 GS 건설 모아나가는 전략 찬성하면서 목표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단 마무리해보고요. 전략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한된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 보는 지수의 상승폭은 이 시간대도 늘 말씀드렸으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 뭐 패드워치에서 늘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요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금리 동결이 좀 무세한 쪽이거든요.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내일장 전략이니까 내일 뭐 양옵션 만기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내만의 날인데 뭐 지금 뭐 기간 조정 국면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가격 조정 국면은 크지 않다. 연초부터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2100선, 2300선, 지난번에 2460선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2600선 돌파했죠. 이번에 조정 나와봤자 저는 2500선 안 무너진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네. 단지 이제 하반기 변수가 FOMC가 될 텐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논하는 걸로 하고요. 그 지수 고점 부담감은 있지만 제한적인 하락이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제가 올해 내내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도주를 해라. 주식은 대장주, 주도주 해야 된다. 주도주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한 조정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이 매매의 적기가 아닌 투자의 적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비중 추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주도주 변함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2차전지 장비 쪽, 신재생, 제약바이오에서 승부를 한번 봐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바로 양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은 사실 FOMC 시작한 1일차 그 다음 날인데요. 예, 현지 시간 14일에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 날 결론이 나오긴 하지만 또 금리와 관련한 내용들 그 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요. 뭐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은 변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가운데서 뭐 소외주 보시는 분도 요즘 계시는데 시장에 올라가니까 그게 아니라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장비, 신재생 에너지와 제약바이오 꼽아주셨습니다. 김민준 전문가의 오늘 공개방송 일정 있으십니다. 오늘 오후 5시라고요? 네, 그 공개방송 한동안 좀 쉬었었습니다. 네. 어렵게 좀 시간을 내봤고요. 6월달에 공개방송을 좀 해야 되는 게 저는 그 올해 증시의 터닝 포인트가 6월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 좀 생각이 들고 이 FOMC의 내용에 따라서 올해 한 해 농사가 방향타가 결정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주도 섹터 그리고 템포 조절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주제로 한번 시청자들과 논해보도록 하고요. 방송은 이제 토마토 투자클럽과 유튜브 김민준 TV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김민준 전문가의 공개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짜 쉬운 진단 마무리가 되네요. 내일장 마감하고 나서 꼭 잊지 마시고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